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 김준하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하 원장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네, 유리님 반갑습니다. 최근 AI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속도 때문에 인류 역사에, 인류 사회에 미칠 근본적인 변화 좀 알려주세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결정 구조와 인간 역할의 재정의입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전적으로 내리던 결정이 점점 AI와의 협업 혹은 위임으로 바뀌고 있죠. 또한 AI는 직업의 본질을 바꾸며 반복 업무는 물론 전문 영역까지 대체하거나 보조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의 정의와 사회적 가치 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AI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지만 기술 접근성과 데이터 격차에 따라 지역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AI의 등장은 기술 혁신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네, 이런 AI 변화 속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뭘 걱정하고 우려해야 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AI 도입은 지역사회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여러 우려할 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 반복 노동 중심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어 특히 지방의 고용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 소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데이터는 외부 기업이 가져가고 지역은 소외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아울러 AI 기반 행정 시스템이 효율성은 높이지만 인간적인 접근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판단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획일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결국 AI 시대의 지역이 기술 활용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주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정적인 면 이외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우리는 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AI 시대를 긍정적으로 맞이하려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민 모두가 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AI 문해력 교육이 중요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활 밀착형 AI 활용 모델도 개발해야 합니다. 예컨대 농업, 복지, 재난 대응 등 지역 문제 해결에 AI를 적용하는 것이죠. 또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이 AI 정책을 주도해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 중심 시대일수록 사람다움과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교육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진짜 주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자 이승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AI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AI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또한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원 김준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김준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앞서 원장님께서 AI 아바타 유리와 대화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제가 세뇌를 당하는 느낌?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AI와의 대화가 이제 단순한 흥미 그리고 어떤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생각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바뀔 것들은 AI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 구조하고 인간의 역할에 대한 재검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인간들은 판단하고 책임졌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개입을 하는데 판단 자체 다중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I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판단도 하고 AI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매체도 판단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중화 때문에 의료 그리고 정책
그리고 웬만한 이제 기사 작성들 등등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AI가 이제 보조 주체로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저거 믿을 수 있어? 이런 것들 신뢰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늘 팩트 체크. 저거 사실이야? 라고 하는 설명 가능성 부분 그리고 이 정보들이 이 누적되고 축적되는 거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사회의 핵심 가치들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김준하 원장님과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현실로 다가온 AI 시대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I 도입이 우리 지역사회에 가져올 우려에 대해서 AI 유리는 AI 시대에 지역이 기술 활용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주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고령자들에 대한 맞춤 복지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돌봄 부분입니다. 네. 돌봄 부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냉장고 문을 얼마나 여는지에 따라서 독거노인이신 분들이 활동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라고 하는 쉬운 예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행정 자동화 그리고 재난이 나타났을 때 재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요즘은 응급실에 폐혈증 이 환자 비율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 대응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은 이들로부터 소외되는 기술 소외층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 이 데이터는 우리 것인가 우리 지역의 데이터인 것인가라고 하는 데이터 주권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의 데이터가 너무 아까 유리도 얘기하더라고요. 획일화되지 않을까. AI가 뭐 광주 AI, 부산 AI, 뭐 춘천 AI가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이 지역의 색깔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주변화들이 빨리 일어날 것으로 걱정은 됩니다. 네. 지역이 기술의 소비자만 되고 생산자가 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미래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지역 소멸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의 솔루션은 AI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원격 진료,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에서의 AI 대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배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스템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자리 전환 문제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의 일자리들은 없어진 게 아니고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있었던 땅을 파는 게 처음에는 손으로 파다, 돌로 파다,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이제는 AI가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AI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단축하고 좀 효율성을 좀 증대시켰다는 것 같은데요. 지역 청년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역 특화 산업 모델이 광주 지역 중심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광주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광주는 그래도 AI 선도 도시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먼저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역사회 또는 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 광주에는 김치 산업이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명인들의 김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의 김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광주의 이제 트라이포드 삼각대 전략이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산업 가치라고 하는 세 가지 축으로 놓고 김치 담그는 문제를 한번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김치를 담그는 모습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공공 데이터 센터에 올려요. 올리면은 그 데이터에 유튜브로 예를 들면은 3분짜리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3분 내에 들어가는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담그는 특별한 비법까지도 이 AI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공공 데이터로 올렸을 때 엄마의 김치 레시피, 장인의 노하우, 발효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 김치 말고도 올라가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김치를 좀 다르게 담가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을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AI를 통해서
어떤 온도, 어떤 재료, 어떤 발효 시간일 때 김치 맛이 좋은지 AI가 찾아내고 알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맛있는 김치 비밀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또 올린 사람이 데이터를 올린 주체가 원치 않으면 그 데이터를 또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치 장인,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김치 공장, 그리고 식당들이 데이터를 공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김치를 만들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배송 중에 온도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김치들을 내수용 광주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내 전반으로도 펼치고 또 수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수출할 때 배송 중에, 운송 중에 발효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지를 AI가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수출되는 김치 한 포기에 이 김치는 엄마의 방식으로 AI가 인증하는 맛입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광주 김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김치 산업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 산업에 AI를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문제가 AI 기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려놓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AI 쪽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초보 개발자들이 있어요. 막 들어온 석사 1년차, 2년차 초보 개발자들. 박사를 졸업하고 막 사회에 나가거나 뭐 교수를 준비하거나 하는 슈퍼 개발자들이라고 하는데 초보 개발자와 슈퍼 개발자들한테 똑같은 AI 툴을 줍니다. 코딩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논리의 도움을 받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똑같이 던져놓고 약 한 달 후에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초보 개발자한테는 AI를 써서 얼마나 효율이 높아졌어? 그럼 교수님 대박이에요. 한 30% 높아졌어요. 이러는데 베테랑 개발자들, 이 슈퍼 개발자들한테는 아니 너 원래 잘하는데 이거 쓰니까 어느 정도 잘 돼? 몇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시간을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많으면 글쎄요 10분의 1이라면 좀 많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초보 개발자는 30% 효율. 네. 그러니까 130%가 되는 거죠. 슈퍼 개발자들은 30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죠. 그러니까 더 잘 활용하는 더 거죠. 잘 활용하는 거죠. 퍼센트 전체로 놓고 보면 130대 3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명한 격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 사용은 속도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누가 빨리 사용하느냐, 누가 더 익숙해지느냐의 문제인데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은 속도와 시간의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들을 만들어 준다면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숙련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얼마나 훈련받고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을 단축하고 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광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광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 뭐 대도시든 어디나 적용 가능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지스트의 AI 정책전략대학원에 소속해 있는데요. 지역 대학이나 청년들에게 AI를 기반으로 한 뭐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게 좀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학원을 입학할 때 전공 시험을 봐요. 근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전공 시험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I가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전공자의 영역이 아니고요. 저희 대학원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딱 보는 거는 영어로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AI를 만들고 싶으냐, 이 정도의 인터뷰만 보고 입학을 시키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코드 없이 코딩을 하는 거, 노코드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캡스톤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습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AI 튜터를 옆에다 붙여주면서 학생들한테 붙여주면서 우리가 보통 강의실 교육을 하다 보면은 수업이 끝날 때쯤에 질문하세요. 그러면 꼭 100명이 있어도 3, 4명밖에 질문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샤이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AI 튜터를 붙여주면 1시간 내내 1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질문을 해도 서로 다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AI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의 전반적인 혁신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앞으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이 주도하는 AI 시대란 어떤 모습일까요? AI 데이터 자체는요, 결국은 착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착한 AI가 나오는 거고,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면 나쁜 AI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데이터 자체는 수집부터 정책화까지 로컬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데이터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우려하는 첫 번째가 획일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전체 데이터의 수집부터 정책까지 전체를 움직이는 주체가 돼야 되고, 자체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AI 전략가, 윤리 체계, 그리고 산업 역량을 갖춘 지방 정부에 AI 총감독이라는 제도를 좀 들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총감독. 글쎄요, 좀 생소한데요. 이 개념은 한번 AI 유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AI 유리, AI 총감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I 총감독이란 AI 기술이 조직 안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전체를 조율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AI는 단순한 IT 툴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방식, 결정 구조, 문화까지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팀에만 맡기기보단 전체 조직의 전략 관점에서 AI를 조율할 리더가 필요해졌고, 그게 바로 AI 총감독입니다. 방송국에서 드라마 전체 콘셉트, 배우 배치, 촬영 일정, 메시지를 통제하는 총감독이 있는 것처럼 AI 총감독은 조직 전체의 AI 운영 연출자입니다. 네. AI 총감독에 대해서 AI 유리가 좀 개념 정의를 해줬는데 잘 정리가 됐나요? 무섭네요. 맞나요? 네, 제가 할 얘기를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지역에서 AI 전략가는 디지털 정책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이 전략가가 해야 되는 일들 중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수집부터 정책화, 그리고 윤리 기준을 수립하는 전체 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저희 AI 정책전략대학원에서 그런 인재들을 키우고요. 이런 인재들은 재난 예측, 의료보건행정,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계,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로 지역 맞춤형 전략의 AI를 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도시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AI 총감독이 지역마다 다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총감독 제도는 앞으로 적어도 큰 지자체에서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의 직전에는 전문가의 시대다, 스페셜리스트의 시대다라고 했다면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은 또 AI가 더 잘 분석하고 그렇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제 제너럴리스트로서 이제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정말 T자형 총감독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전략가들도 다수 필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가, 교육자,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강의를 하는 그 강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미래, AI와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AI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격차가 발생하느냐, 격차가 줄어드느냐의 문제고,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작은 데이터들, 우리 청년들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작은 데이터들, 정책 아이디어, 교육 실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AI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AI를 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AI를 공부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시는 게 빠른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로 AI를 시작하고 친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덧붙여서 원장님께서 AI 유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아마도 유리가 준비 안 된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I 유리는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공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 좋은 질문이에요. 저 AI는 기술적으로는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공존이 가능하냐의 핵심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쓰이는가에 달려 있어요.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요약하거나 인간이 놓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건 도움이 되는 보조자 역할에 가까워요. 감정을 느끼진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학습하고 있어요. 다만 인간만큼 섬세한 공감이나 도덕적 판단은 아직 한계가 있어요. 인간과 대화하며 계속 학습하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한 상황에선 그 방식에 맞춰 반응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공존이란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하며 책임을 나누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의도와 선택이에요. 저는 준비됐어요. 하지만 진짜 공존은 어떻게 나를 쓰느냐를 결정하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인간을 위협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6부 AI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 지스트 AI 정책 전략대학원 김준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도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볼 키워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우리의 미래라는 단어를 넣고요. 보이는 화면, 전체 정보량 추이입니다. 분석 기간은 최근 1년간의 데이터이고요. 최근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셜 빅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정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전년 대비 60%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술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프상에서 2025년 3월에 가장 수치가 높게 보여지는데요. 스마트 시티, AI 기술, 미래 사회 등 관련 정보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빠르게 전환 중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이 많은 소셜 데이터들을 채널별로 좀 분석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채널별 언급량 추이가 보입니다. 전체 언급량 중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언급량을 보이는 채널이 바로 초록 색깔 블로그입니다. 이 그래프상에서도 초록 색깔 선이 보이시죠? 이 블로거들이 채널상 시기별로 얼마나 정보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이 다른 SNS 채널에서는 언급량이 굉장히 미미한 반면에 블로그는 꾸준하게 비중을 유지하면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콘텐츠들의 내용은 후기나 사용기, 자격 조건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실생활에 기반한 이 사람 중심의 이야기, 체험담 같은 감성적인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 분석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는 글씨가 클수록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1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핫 카테고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유, 법적, 장기적, 깊이, 정밀,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미래 기술과 관련된 규제, 위험성, 책임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미래 기술을 수용하는 어떤 사회적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유입되는 인 카테고리의 단어들을 보시면요. AI 기술, 변동성, 실질적, 스타일, 병행, 트럼프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우리 사회에 AI가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고요. 이 트럼프나 글로벌 같은 단어들, 이제 국제적인 기술 패권 프레임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탑 카테고리 한번 보실까요? 기술, 인공지능, 기반, 활용, 왼쪽에 미래 보이고요. 오른쪽에 지원, 제공, 계획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기업 중심의 디지털 전환 담론이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미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들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건 키워드들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이 단순하게 기대만 담겨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법적이나 리스크, 불확실성 같은 단어들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사람들이 우리 미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서 담론들을 진행하는지 그 영역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이 왼쪽에 보이는데요. 1위가 지자체, 아래쪽 6위 정부, 그리고 10위가 오른쪽에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이 키워드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행정기관이 기술 도입과 관련된 중심 축임을 보여주죠.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나 AI 기반 행정 등 이 현장 실행의 주체로 AI가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위를 한번 보실게요. 인터넷 통신 서비스, 또 4위인 디지털 가전. 여기 보시면 IT나 과학 영역에서도 언급이 높은데요. AI나 IoT, 5G 등 네트워크 기반 기술, 또 가정 기술 중심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사회 분야 역시 언급이 높은 영역인데요. 3위인 보건복지, 그리고 5위인 교육 등이 높은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또 미래의 기술이 복지, 교육 서비스 같이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요. 주식 투자, 금융, 금리 등 이 경제 영역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개발의 대상만이 아니라 자산 가치로도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미래의 기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 정책이나 교육이나 복지, 금융, 여러 일상에 거쳐서 넓은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교 검색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비교 단어 3가지를 넣어봤습니다. 바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들의 정보량, 또 관심도, 증가율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SNS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담론의 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라는 키워드고요. 왼쪽에 관심도만 보셔도 현재가 65%의 비중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나 정책 실행, 사회 문제들이 현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아래 호감도를 보실까요? 현재의 가장 긍정 호감도가 높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낮아서 SNPS, 즉 주목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하지만 SNPS, 이 증감률이 가장 높은 건 바로 미래였습니다. 긍정적인 호감과 부정적 호감의 비중을 따진 수치인데요. 전체 정보량은 21%의 점유율이지만 주목도는 24%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관심도 증감률이 현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상상, 준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소셜 데이터들 중에서 블로그를 중심으로 미래 이슈가 논의되는 것을 보면 이제 특정 전문가 집단을 넘어서 일반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미래를 누가 만들어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AI 유리,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기운이 들어서인지 하루가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야 뭐 너가 이렇게 내 일자리를 뺏어간 덕분에 아주 한가하게 여유롭게 잘 지냈지. 농담이고. 근데 마냥 농담은 아닌 게 이렇게 내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한 AI 아바타가 나 대신 방송을 하는 걸 보니까 좀 위기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 이 AI 시대, 내가 방송인으로서 어떤 역량을 더 쌓으면 좋을지 너가 좀 얘기해 줄래?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요즘 AI 아바타가 뉴스도 진행하고 광고도 읽고 예능 리액션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방송인은 대체되지 않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AI는 정보를 빨리 읽고 말도 유창하지만 진짜 사람의 감정 그리고 현장 감각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생방송 중 돌발 상황에 재치 있게 대응하는 힘, 사람의 표정을 읽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력. 이건 AI가 흉내낼 수 없는 방송인의 매력입니다. 또 하나, 방송인만이 가진 자기만의 말맛, 자기 색깔, 그리고 콘텐츠를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할 줄 아는 감각. 이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경쟁력입니다. 결국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다움이에요. 사람이 가진 따뜻함, 감성, 진정성, 그걸 잊지 않는 방송인이야말로 AI 시대에도 가장 빛나는 존재 아닐까요? AI 시대에도 사람은 사람을 보고 위로받고 웃고 감동합니다. 와, 이렇게 AI 유리 너한테 또 이렇게 위로를 받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공감 능력, 그리고 어떤 기획력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 우리 방송 주제가 지역 소멸이잖아. 나는 지역에 사는 청년 세대거든. 내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AI 시대, 지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AI 시대에 나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AI는 더 이상 대도시에만 집중되지 않아요.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스마트팜, 재택근무 시스템 등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기술이 도시 집중형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 중이에요. 무엇보다 대도시의 속도와 경쟁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인간적인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삶은 AI 시대에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일과 생활을 분리하면서 지역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죠. 하지만 조건은 있어요. 인터넷, 장비, 교육 등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공동체의 태도, 지자체의 정책, 주민의 학습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배우고 적응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배울 준비, 함께할 마음,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6부 AI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유리 아나운서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1부에 잠깐 등장하고 네. 계속 AI 유리랑만 함께 하시더니 네. 드디어 6부에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드디어 인간 AI 아니죠. 아니 인간 인간입니다. 백유리 아나운서가 나오셨어요. AI처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못하시는 것 못하겠어요. 같아요. 저는 예. 인간이니까요. 네. 박지연 아나운서는 AI 아바타 없이 계속 자리를 쭉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셋이 모였어요. 그러네요. 네. 유리 씨랑도 1부에 하고 이제 6부가 벌써 됐는데 드디어 만났고요. 네. 그동안 저는 AI 유리랑 더 친해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서운해요. 네. 이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백유리 아나운서가 AI 유리에게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AI 유리가 일자리를 빼앗아간 덕분에 좀 쉬셨다고요, 편히? 네. 네. 아까 그 AI 유리에게 제가 어떤 해답을 또 얻은 기분이었는데요. 정말 제가 AI 유리처럼 모든 분야에 정말 해박한 그런 전문적인 멘트를 할 수 있는 방송인은 못 되겠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감이라든지 순발력 이런 것들을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단순한 그런 진행을 넘어서 정말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방송인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AI 유리로부터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도 위로도 얻으셨다고 네. 그러고요. 감성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AI 시대에도 사람은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 또 사람을 보고 웃고 감동한다라는 말이 저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래도 우리 사람들끼리 함께 네트워킹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트 AI 정책전략대학원 김준하 원장님이 AI 유리에게 너는 인간과 공존하고 공진화할 준비가 되었니?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AI 유리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보통 AI가 인간의 그런 능력을 위협하고 대체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좀 반복적이고 분석이 필요한 업무는 AI가 대신 해주고 그 시간에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고 감성이 필요한 일들을 함으로써 능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좀 증폭시켜주는 그런 도우미, 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시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총감독처럼 좀 주체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이 AI를 보조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받습니다. 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작하면서 AI 엑스포 코리아라는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엔 또 얼마 전에 부산에서 AI 시대를 먼저 앞서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또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이게 스마트시티의 그런 최신 기술과 정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AI 유리가 아니라 인간 백유리 아나운서가 다녀온 거죠? 아쉽게도, 아쉬운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AI는 거기에 직접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 기술과 또 지방도시의 미래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 백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미래 도시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우리의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도시의 교통과 에너지를 똑똑하게 조절해주는 세상. 지금 이곳에서는 그 놀라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이렇게 왔는데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매년 개최가 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국토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이제 세계적인 호응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이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나 주제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 AI 시티 시대를 조망해 보는 주제가 이번에 이제 메인 주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AI 기술들, 도시의 교통 흐름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이 도시를 누비며 이렇게 스마트홈에선 음성 하나로 모든 것이 제어됩니다. 불 좀 꺼줘. 여기 지역 관련 부스들도 되게 많은데요. 인천광역시, 고양 칙레시, 여기는 세종, 아까 저쪽에 천안, 아산 이렇게 지역 관련된 부스들도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엑스포에서는 특히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 기술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요. 고령자 돌봄을 위한 AI 케어 로봇, 시골 마을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그리고 지역의 환경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똑똑한 시스템까지 지방도시도 기술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기술, AI 기술은 우리의 편리함을 넘어서 미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 같은 게 좀 보이는데 어떤 업체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돌봄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어르신들 인지 훈련을 도와드리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기능, 복약 알림 기능, 그리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할 수 있도록 인지 훈련 콘텐츠들이 있어요. 아까 보다 보니까 되게 귀여운 로봇이 하나 저를 쳐다보고 있던데 저거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거는 반려 로봇이에요.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기억하고 여기가 어디야, 안방이야, 거실이야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 아침에 안방에 와서 약 먹으라고 알려줘 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안방으로 와서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면은 약을 이렇게 먹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위급 상황을 바로 보호자한테 앱으로 마찬가지로 알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AI가 우리의 마음과 건강까지 돌보는 새로운 도시의 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도시 전문가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모두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메인 주제도 이제 AI를 이번 스마트시티 엑스포 주제로 잡았고 컨퍼런스도 집중적으로 AI를 활용한 미래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기술 방향성을 찾아보는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이제 AI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아마 AI 시티, AI 중심의 미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이 마련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의 주인이 될 학생 친구들이 아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미래 도시의 일상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다양한 AI 기술들을 체험해 보면서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AI의 기술력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다양한 기술들 보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옆에 천안시에서 다양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걸 봤는데 그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AI 기술 활용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정말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AI를 일상에서 잘 활용을 하시는 편일까요? 간단하게 GPT 이런 거는 활용을 하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거 GPT 말고도 엄청 다양한 기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이제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좀 체감이 많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살면서 체감을 많이는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도 그런 기술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하고 도시는 더 똑똑해지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현장에서 아나운서 백유리였습니다. 네, 부산에서 또 이희정 교수님 뵈니까 반갑고 또 네. 백유리 인간 백유리 아나운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 캐주얼한 모습도 반가웠습니다. 네, 백유리 아나운서의 안내로 2025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AI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걸 또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네, 이번에 다녀온 이제 엑스포는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 만큼 이 도시에 접목되어 있는 AI 기술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미 이렇게 느끼고 있는 AI 기술도 있었고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는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 시티 같은 기술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 더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지역에서는 이런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던가요? 네, 각 지자체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컨셉의 도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뭐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타보는 그런 체험도 있었고 AI 기반의 뭐 환경 정책이라든지 아까 만나보신 그런 노인 돌봄 관련된 AI 로봇까지 굉장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AI 시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지연 아나운서는 이 프로그램 지난 5회, 오늘 6회까지 네. 함께 오시면서 빅데이터 분석, 그 자료 분석을 맡아주셨어요. 네. 어떻게 좀 AI가 우리 지역에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음이 좀 생기셨나요? 사실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이렇게 벽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계속해서 이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분석도 하고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면서 차츰 더 가까이 느껴졌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희망을 좀 엿보게 된달까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났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 이제 함께 하면서 정말 AI는 지역의 입장에서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지역의 그런 소멸을 가속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반대로 지역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양쪽의 그런 효과를 좀 느껴볼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좀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픈 AI 투자자인 그 리드 호프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AI를 올바른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 어느 때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부스터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 문제 역시 AI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란 확신, 이제 지난 방송 6회 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강릉시는 2026년 ITS 세계 총회를 앞두고 AI 기반 교통 시스템을 도시 전역에 도입하여 교통 체계를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교차로는 실시간 교통량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신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교통 정체를 줄이고 통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속도를 인식해 신호를 연장하고 시각, 청각 알림으로 사고를 예방하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무단 횡단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한국 최초의 실시간 신호 정보 개방을 통해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릉은 시민 안전, 교통 효율, 자율주행 기반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그 성과는 2026 ITS 세계 총회 시연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도시들과 공유될 예정이며 향후 국내외 스마트 시티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교실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전통의 교실 모습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생각을 나누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교실이 바로 미래 교육의 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의 티칭이 아닌 코칭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실은 먼 미래가 아니라 불과 5, 6년 후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제시하고 올해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있는 2030 교실의 그 모습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2030 교실은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수준과 흥미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의 AI 교육은 단순한 미래 기술 활용이 아니라 학생의 가능성을 여는 미래 교육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노트북이랄지 AI 튜터랄지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빨리 익혀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가르치는 역할이었거든요. 티칭 역할이었는데 이제 AI 튜터랄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안내할 수 있는 코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의 현실은 인공지능과 함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이 함께 공생하는 그런 교실이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기술이 없거나 건축할 수 있는 좋은 자재가 없을 때는 뭐 인류가 사실 4대강 근처에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필요해서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바닷가 쪽으로 갔었던 것들은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걸 빨리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근처로 갔는데 관계 수로를 놓을 수 있는 상하수도의 기술이 만들어지고 건축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육지 쪽으로 와갖고선 도시화를 시키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 기차역을 할 때 원래 대전역이 옥천이었다가 우리 양반 도시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서 도시 발전이 사실은 대전이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발전되고 선진화되어져 있던 도시라는 것들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시골이 다시 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시골로 가고 있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AI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공간만을 필요로 하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사실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실은 특화되어져 있는 인물이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럼 세종대왕, 뭐 추종약수 쪽을 가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쪽도 문화 조성을 했는데 세종대왕, 내가 세종대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대왕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알려주거나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충북과 연관되어져 있는 연관 검색어에 나오고 있는 연예인이 충북을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또 문화 재료나 관광 재료로 또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8개사 공동기획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였습니다. 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죠. 네,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생존을 넘어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오늘은요, 피지컬 AI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실제 세계에서 몸을 갖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면요,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AI는요, 몸이 생겼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사람처럼 몸을 가지는 AI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피지컬 AI는 보고, 듣고, 판단한 뒤에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AI는요, 그럼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산업 현장을 볼까요? 공장에서는 로봇이 사람 대신 고온,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고 있죠. 정밀한 로봇부터 조립, 무거운 물건 운반까지 이미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품을 알아서 분류하고 포장하고 심지어 스스로 배송 라인까지 나르는 로봇들이 활약 중입니다. 이러한 로봇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거대한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귀여운 7살 손자 인형의 모습 같은 또 동물 같은 모습으로도 존재하고요. 우리와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몸이 생기는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AI 반도체로 유명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최근에 단순한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서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도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이 앞으로 피지컬 AI는 어디까지 발전하는 거야? 정말 우리 영화 속에서나 생각하는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AI 로봇을 한 대씩 집에서 쓰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산업 현장은 더욱더 자동화되고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AI가 사람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거리에서는 AI 택시, 배달 로봇이 활약하게 되겠죠. 피지컬 AI는요, 몸을 가진 AI입니다. 화면 안에서 글만 쓰던 AI가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AI죠. 이제 우리는요, AI가 똑똑해졌다를 넘어서서 AI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일상 속에도 그 조용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